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2026년 내 집 마련 생존 전략. 요즘 부동산 시장 혼돈의 상황입니다. 전월세 가격도 불안하고요,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내 주거 안정 판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부동산 시장 분석부터 전략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요, 부동산 시장 분석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이 어떤지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제가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있고, 김구라 씨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일단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또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과 전망과 이제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시장 흐름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파란색 그래프가 서울 평균이고요. 오렌지색 그래프가 전국 평균입니다. 제가 2025년, 2026년 2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상승률이라고 하죠.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이거는 매주 발표되기 때문에 이 강연을 볼 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통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흐름을 이렇게 읽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0.25, 0.5% 올랐다 이런 건 디지털적인 숫자는 올랐다 내렸다 OX 답만 전해주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흐름이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작년 보죠. 2025년 흐름 보게 되면 토지거래가가 적용이 되죠. 오선 서울시장 시절에 이때 많이 올랐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강남 위주로. 왜? 토지거래가는 전세를 끼고 사고 팔고를 못하게 막은 규제입니다. 장삼대청이라고 하잖아요.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묶여 있어서 돈 있는데 나는 경기, 인천이나 지방에 살고 있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 끼고 못 사니까. 막혀 있다가 풀어주니까 와, 너도 나도 사자라고 해서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러다가 오선 시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묶었습니다. 묶어서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떨어졌죠. 그래서 좀 안정을 찾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 두 번째 상승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됩니다. 이때 이제 계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안정되어 있다가 토지거래가로 한번 올랐고, 서울이 장삼대청 플러스 강남 3구, 용산구가 토지거래가로 묶였습니다. 이때 묶였죠. 묶이다 보니까 마포, 성동, 동작, 강동 이런데 영등포, 양천구, 목동 있는 곳, 여기는 전세 끼고 살 수 있네 라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수요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불확실성도 제거가 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다시 수요 이동, 풍선 효과가 생기면서 막 올라가죠.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627 대책, 대출 규제. 대출 6억까지만 해줄 거야. LTV, DSR 있어도 상관없어. 6억까지만 해줄 거야. 라는 규제를 해서 내려오긴 합니다. 이게 뭐지? 강력한데? 내려오다가 주춤했죠. 7, 8월까지 여름 휴가 다녀오고 주춤하다가 97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공급 대책입니다. 2030년까지 135만 호 공급 대책 발표됐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는 거죠. 627 대출 규제가 맛보기였고 메인 DC 강한 규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급 대책을 보니 135만 호. 이게 뭐지? 진짜 되는 거 맞아? 분당 신도시 13개 규모가 진짜 나오는 거야?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었고, 조만간 규제가 나올 거야 라는 불안한 마음, 토지거래가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쫙 올라가죠. 11호 대책이 발표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버립니다. 다시 내려가죠. 쭉 내려가서 이제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다? 빨간색 있잖아요. 이게 0%예요. 0%. 요거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하락이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상승인데, 서울 파란색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25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이하로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서울 평균이 계속 상승인데,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한마디로 뭘 봐야 되냐면 자동차 속도로 보면 됩니다. 20km로 달리느냐, 30km로 달리느냐, 100km로 달리느냐, 150km로 달리느냐. 속도가 문제지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는 달리고 있는 겁니다. 상승 열차는 달리고 있는데
그 속도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SNS로 이제 부동산과의 전쟁을 개입을 하면서 2016년으로 넘어옵니다. 다시 내려오죠. 다시 내려와서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급매물이 나오다가 양도세 중과세가 끝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흐름은 당분간은 보합 흐름을 보이다가 수급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렌지색 보이시죠? 오렌지색은 전국 평균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끌어올린 거고요. 서울을 빼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선 아래로 지방은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은 마이너스, 수도권은 플러스인데 서울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 흐름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하잖아요. 강남 3구가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 지역이고 뭐 뉴욕의 맨하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강남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지역들이 한강벨트가 키를 맞추고 서울 외곽, 경기, 인천, 나중에는 이제 지방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남권의 영향을 좀 보게 된다면 자, 흐름 한번 보죠. 올해 2026년 흐름입니다. 2026년 흐름을 보게 되면 대통령께서 이제 개입을 합니다. 이때 SNS 개입을 하죠. 노란색이 송파구고요. 오렌지색이 서초구, 그리고 회색이 강남구입니다. 대통령께서 양도세 중과세 유예 안 해줄 거야. 5월 9일부터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세 시행이 된다라고 이제 이때 발표를 합니다. 딱 발표하니까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면 규제지역의 2주택자들은 최고 세율이 71.5%, 3주택자들은 82.5%로 넘어갑니다. 와, 이 세금을 내고 어떡하지? 이제 다주택자들은 마음이 급해졌죠. 팔아야죠. 그래서 이제 급매물로 던집니다. 빨리 팔아야 되니까 시점이 이제 5월 9일로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팔아야 되는데 그냥 팔면 누가 사겠습니까? 급매로 팔아야죠. 그래서 한 10%에서 한 15%, 많게는 20%까지 내린 급매물들이 나옵니다. 강남 3구에. 왜? 양도세는 팔 때 내는 세금인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집값이 비싸고 많이 오를수록 양도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급매물이 나오는데 보면 자 3월 이후로 하락 전환이 됩니다. 집값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0% 보합 흐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주간 변동률이. 그래서 송파가 가장 많이 내려왔고요. 강남, 서초 모두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죠. 다시 쭉 올라갑니다. 이게 왜 올라가지? 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박앤세일이 기간이 백화점 박앤세일처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5월 9일 지나면 양도세 중과세가 이미 시행이 되죠. 이미 시행돼 버리면 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시행 전에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면 내가 세금을 10억을 내야 되는데 중과 전에 팔게 되면 3억을 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3억 저렴하게 팔아도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10억 내야 되는데 3억 내야 되잖아. 그러면 3억 급매로 팔아도 나는 6억에 던지는 건데 그럼 남은 4억이 남잖아요.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급매로 던지는 겁니다. 근데 5월 9일 지나니까 더 이상 급매로 던질 이유가 없어지면서 이제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락을 볼 때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추세 흐름이냐, 한마디로 공급 대비 수요가 줄어들어서 떨어지는 구조거나 대외적인 충격파를 받아서 불확실성이 커졌어, 집값이 떨어지는 구도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다. 집주인들이 급매로 던지면 매수자들이 안 사고 더 떨어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은 급매로 던졌는데 매수자들이 사버리는 겁니다.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매물이 소화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일시적인 하락이고요. 추세적 하락이었다면 외곽 지역부터 빠지는데 2026년 상반기의 조정장은 일시적 하락이었기 때문에 또 양도세 중과세 때문이었기 때문에 강남권 위주로 이렇게 떨어졌지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도광 지역들은 오히려 강세였죠. 그래서 제가 대표 지역 노란색은 송파구고요. 파란색은 서울 평균, 하늘색은 노원구인데 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작년까지잖아요. 2025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때요? 송파구가 서울 평균보다 높았잖아요. 노원구는 낮았어. 노도광은 낮았는데 올해부터 어때요? 노원구가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양도세 중과세로 떨어졌을 때 송파구는 하락이었는데 노원구는 서울 평균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럼 노원구는 양도세 중과세 영향을 왜 안 받았을까?
받기는 받는데 매물을 내놓는데 강남처럼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중과세로 팔아야 돼? 나는 안 팔 거야 라는 집주인들이 있었고, 또 집값이 강남은 2024년 5년에 많이 올랐는데 노도강은 2021년 가격 회복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평가라는 집주인들의 인식이 있었고, 수요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전세난 또 신혼부부들이 또 결혼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요층들이 두터웠던 거죠. 이분들이 사자로 움직이면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권과 비강남권이 이렇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는 아니죠. 전세는 고통스럽습니다. 이거는 3년치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2024년, 5년, 6년 보게 되면 2024년에도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렇게 매매보다는 좀 덜 했는데, 자, 최근에 보게 되면 이게 쭉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전세는요, 전세와 월세가 있고 반전세, 보증금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전세가 3억인데 전세금 올려주는 것보다 3억에 50, 3억에 100만 원, 이런 반전세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월세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흐름 자체를 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시장 흐름을 좀 살펴봤다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은 4개 섹터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 시장, 그리고 3분위 있죠. 중간 이하, 15억 이하. 서울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15억 이하도 이제 중저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송합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지방 좀 구분해야 할 텐데, 서울 한강벨트는 일단 세제 개편한 내용이 이제 정부가 아마 6월 말 7월 정도에 아마 세제 개편안을 나올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특별공제로 아마 바꿀 것 같은데, 내용에 따라서 내용이 좀 약하게 나오게 되면 다시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내용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온다. 와, 이거 보통 장난 아닌데? 라고 나오면 아마 보합, 조정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3분위입니다. 3분위. 1분위가 하위 20%고요. 5분위가 상위 20%고 3분위는 40에서 60% 구간인데, 15억 이하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 서울 기준에서 이제 중저가입니다. 지방에서는 15억 넘어가면 고가인데, 자, 전세난에 깜짝 놀란 실수요자들이 이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이제 전세를 올려주든지 월세로 가든지 집을 사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억 단위로 올라갑니다. 평균 가격이 억 단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2년 전에 평균이 5억 4천이었는데 지금 6억 4천. 평균이 그렇고요. 현장에 가보게 되면 2억 3억씩 2년 만에 2, 3억씩 올라간 데가 허다합니다. 2, 3억을 2년 만에 어떻게 올려줍니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월세로 가야 되는데, 월세 계속 내다가 정작도 모으지도 못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불안하니까 차라리 주거 안정을 위해서 사자. 대출 좀 받아서 하면서 이제 강세. 이 흐름은 서울로 따지면 노도강, 금광구, 강서구, 은평구, 중랑구 이런 지역들이 강세고요. 수도권 지역을 보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경부벨트라고 하죠. 성남, 용인수지, 광교, 동탄, 수원이 있는 곳, 그리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구리, 남양주, 다산 이런 지역들이 1차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광명, 안양, 동안구도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면 확산이 되면서 결국에는 남쪽으로는 오산, 서쪽으로는 인천, 북쪽으로는 양주까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이제 좀 희비가 엇갈리는데, 서울의 재개발 구역에 기대감이 있는 개발 기대감이 있는 곳들은 여전히 상반기도 강세였고 하반기도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개발 기대가 없는 빌라라면 아파트를 못 사니까 일정 수요가 이제 빌라 오피스텔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폭등까지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재개발 구역들은 오세훈 시장이 이제 연임에 성공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도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아직까지는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입주 물량은 줄었는데 여전히 미분양이 남아있고, 서울 수도권의 흐름이 지방으로 내려오기에는 아직도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 수요 과잉 지역입니다. 우리가 서울이 이제 워낙 문제가 되는데,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서울은 이제 다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나대지 빈 땅으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에 반해서 수요는 너무 많아요. 진짜 서울의 일자리, 교통, 문화 모든 게 서울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방 출신이거든요. 고향이 시골인데 올라와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다 수요 과잉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수요 과잉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지방은 더 이상 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요는 줄고 있고, 왜? 인구도 주는데, 출산율도 주는데 서울로 인구 유출, 서울은 인구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더 이상 대규모 공급은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 그만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입주 물량이, 서울의 입주 물량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도 구역 지정해도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정도는 지속적인 공급 부족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알겠어.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알겠고, 어떻게 될지도 뭐 수요, 공급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OX 답을 주지 말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게 시장인데,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는요, 당위성은 빼야 됩니다. 집값이 올라가야 돼, 집값이 내려가야 돼라는 당위성은 개인마다 입장이 다르겠죠. 무주택자들은 내려갔으면 좋겠고 집주인들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개인의 감정을 좀 담백하게 좀 배제를 하고 있는 그대로 시장을 봐야만 전망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수요와 공급과 유동성을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급 대비 그래프 보이다시피, 자, 수요가 늘어나면 어때요?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이게 수요 곡선, 이게 공급 곡선인데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지면 집값이 올라가고 수요가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자, 수요가 늘어난다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공급이 감소되면 집값이 올라가는데 이게 상충될 수 있잖아요. 공급은 감소하는데 수요는 증가해.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공급은 10이 감소가 됐는데 수요가 20이 늘어나. 그러면 집값은 상승 압력이 높습니다. 그럼 서울은 어때요? 서울은 공급 감소, 수요 증가가 물렸기 때문에 효과가 더 30이 커지는 거고요. 반대로 공급이 10이 늘어나, 수요는 20이 늘어나. 그러면 어때요? 공급 대비 수요니까 그래도 10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은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늘어나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겹쳐서 이제 30이 돼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급이 좀 늘어났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공급이 서울은 47,000호 정도 나왔는데 그래도 집값이 올라갑니다. 왜?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자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2026년은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한 28,000호 정도로 공급은 더 줄어들었는데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은 더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동성, 금리 흐름, 유동성이 얼마나 많은지, 물가 상승 압력,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분양가 흐름, 이렇게 좀 분석을 하면 됩니다. 하나씩 따져보죠. 그래서 제가 물고기 잡는 법, 전망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런 기준에서 수요와 공급을 보고 유동성을 좀 보자는 거죠.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현실을 보게 되면 2026년 27,000호 정도, KB 부동산원 통계입니다. 문제는 2027년에는 17,000, 2028년에는 11,000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노력을 해서 이걸 좀 끄집어 올려줘야 되는데 아파트는 타성기간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민간은 5년 정도 걸리고요. 신도시 개발 있잖아요. 신도시 개발은 10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비사업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은 15년이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럼 민간 개발을 하더라도 5년이 걸리는데 서울에서 민간 개발을 하기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신도시 개발은 경기 인천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10년 걸립니다. 2018년부터 3기 신도시를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열매를 딸 때는 되긴 했어. 그래서 뭐 본청약 물량들도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전 청약을 더 대폭 늘리고 가격도 더 내려서 국가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3기 신도시 물량을 대거 저렴한 아파트를 많이 공급한다면 좀 일시적으로나마
집값 안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정비사업은 15년 걸리는데 그러면 15년 동안 열심히 해야 지금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자, 입주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 이유는 15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2011년 이때는 입주 물량이 늘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왜 늘었어요? 10년, 15년 전에 MB 박근혜 정부 때 뉴타운 개발하면서 그때 열심히 했던 게 이때 성과를 딴 거고요. 지금 줄어드는 이유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2011년부터 2020년 그 시절에 구역 해제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집값이 떨어졌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지금 이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합니다. 이때부터 다시 정비사업 시동을 거는데 2021년부터 시동을 걸었죠. 오선 시장이 되면서 이것도 10년에서 15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2035년 정도 돼야 서울은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고질적인 입주 물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자, 서울 입주 물량 줄어들고 있고 경기도도 평균보다는 좀 줄어들었고 인천도 좀 줄어들었고 부산, 울산, 경남 모두 다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지방은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당장 어떤 영향을 좀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입주 물량은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고 자 이제 공급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자 수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절대 공급, 입주 물량, 절대 수요 이제 인구인데 서울의 인구가 줄어요. 자 2011년, 12년도에 1000만이 넘었는데 지금은 930만까지 줄었습니다. 서울은 수요 과잉이라며?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줍니다. 왜 줄까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주거비용 부담이 높으니까 이제 경기, 인천이 늘어납니다. 이 서울 수요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도권은 수요 증가,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거. 특히 서울. 줄어들어도 근데 이분들은 경기 인천으로 가잖아요. 집은. 잠은 자. 직장은 일로 가요. 서울로. 이런 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더 집값은 더 올라갑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고요. 자, 부산도 인구가 줄어요. 부산이 인구가 많을 때는 400만이 넘었는데 2095년도에는 40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320만입니다. 울산도 줄어. 경남도 줄고 있어요. 이거는 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수도권으로 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수요 유출, 인구 유출. 서울은 수요 유입, 인구 유입. 수도권은 이렇게 지방 문제, 지방의 수요를 수도권이 빨아들이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구 수도 문제예요. 수요가 또 늘어납니다. 수요가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들도 있는데 결혼, 분가, 가구 수가 늘어나죠. 더욱 과잉인데 2025년에 서울에서 결혼하신 분이 4만 9천 쌍 정도 결혼했습니다. 4만 9천 쌍. 수도권에서는 한 12만 정도 결혼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수요가 새롭게 생깁니다. 없던 수요가 퉁퉁퉁 생겨요. 그래서 5년 동안 공급 대비 서울은 6만 가구가 부족했고요. 수도권은 21만 가구 부족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4만 9천 쌍 결혼했죠.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5만 세대를 공급을 해도 신혼부부만 차도 모자라. 그런데 지금 5만이 아니라 뭐예요? 2만 7천대 내년에 이제 만으로 줄어든다니까 서울의 입주 물량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진짜 문제는 전월세는 아닙니다. 전월세는. 자, 전월세 수급 지수를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봅니다. 100을 기준으로 보는데요. 150이 되면 심각. 야, 이거 심각한데. 180이 되면은 대란이에요. 대란. 100이 넘어가게 되면 공급이 부족해. 100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공급이 충분해 라는 건데 지금 공급 부족이 대란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182까지 올라갔고요. 지방도 167까지 갑니다. 집값은 안 오르는데 지방의 전세는 계속 선호합니다. 왜? 입주 물량이 일단 부족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에 전월세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전월세, 전세 월간 전세 수급 지수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고 서울은 뭐 총체적 난국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제 멸실이라는 걸 합니다. 멸실을 많이 해요. 1년에 한 4, 5만 정도 멸실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가구 수보다 앞서서 말했죠. 이제 결혼이나 해서 결혼도 4만 9천 쌍 결혼하고 있고 정책의 부작용도 나옵니다. 계약갱신 청구를 하게 되니까 매물 회전이 안 되죠. 2년 만에 회전하던 게 4년으로
더 길어졌고, 실거주 뭐 토지 거래가나 대출을 받으면 실제 거주해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들어와 보니까 세입자가 쫓겨나가서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이게 뭐냐면 신축 아파트 입주하는데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돈이 모자라. 세입자한테 주고 세입자 전세금 받아서 잔금을 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이게 막혔습니다. 그럼 세입자는 그 집에 신축 아파트에 또 못 들어가게 되고 주인이 들어가야 되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외곽에 살고 있던 주인은 좋은 신축 아파트에 주인이 들어가고 외곽에 상대적으로 안 좋은 아파트는 세입자가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고요. 다주택자 규제를 하니까 인기지역으로 이제 쏠림 현상들이 생기고 임대사업자들을 규제하니까 전세 매물이 더 없어집니다. 여러 가지가 총체적으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숙제를 어떻게 풀지가 아마 최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 그래프로 보면 이제 막 튕겨나갑니다. 관악구에서는 분당, 동안구로, 강동구에서는 남양주, 구리로 팝콘처럼 막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전세 매물이 없고 전세 가격 올라가고 월세 가격 올라가니까 이렇게 분화가 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는데 대출 안 나오고 우리 청년들 2030들은 특히 더 문제가 되고 노후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됩니다. 왜? 또 정부는 강한 세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양가도 분양가 진짜 미쳤어 진짜. 서울 평균이 4월 기준에서 거의 6천만 원에 육박하고요.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뭐 21억 전용 84는 서울에서 전용 84 분양가가 21억. 21억을 어떻게 감당을 하지?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중동 전쟁으로 비용이 더 올라가서 이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주변 집값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도 늘어나죠. 유동성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통화량이 1% 늘면 집값은 0.9% 상승 압력이 있다고 KDI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2025년에 2번 했고 2026년에도 한 번 했죠. 또 다른 유동성이 있죠. 성과급과 주식입니다.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서 총알이 많아지신 분들이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고, 성과급 같은 경우도 성과급도 이게 억 단위로 막 받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받은 것 같은데 삼성은 받을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벨트, 동탄 신도시 같은 반도체 벨트 위주로 집값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정책과 또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생존 전략, 제가 생존 전략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만큼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고 내 집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서울시 부동산 정책도 중요하니까 이 세 가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정부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기준, 투기, 투자 도대체 뭐야? 이게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나올 정책을 예상을 하고 준비,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다주택자 투기라고 간주를 했고요. 현 정부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주택 투기, 1주택은 실소유,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는 구분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2020년 이후부터요, 다주택자 비중은 줍니다. 다주택자들은 언제 늘어났냐면 박근혜 정부 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다주택자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다주택자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이제 규제가 들어오잖아요. 집값이 너무 올라 해서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막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다주택자 비중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강하게 때리고 양도세, 중과세도 하고 너무 막 하니까 줄어듭니다. 그러면 물론 윤석열 정부 때 양도세 좀 유예시키고 중과세는 유예시키고 종합부동산세는 좀 완화시켜 주긴 했는데 여전히 이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현 정부에서 보니까 다주택은 투기, 1주택은 실소유로 보기에는 줄어드는데 왜 집값은 또 올라가? 이거는 뭔가가 다른 것 같아. 다주택자만 잡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일까? 보게 되면, 거주하지 않는지, 거주로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알았어. 문재인 정부 때도 개인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야 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거주로 판단을 합니다. 비거주 1주택, 집 하나라도, 비거주가 뭐냐면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천에 전세를 끼고 살고 있는데 서울에 강남에 전세 끼고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1주택은 1주택인데 강남 집은 전세를 주고 저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라보는 관점은 너 왜 강남 집에 살지도 않으면서 왜 가지고 있어? 그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다주택자들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실거주를 하고 나머지 두 채에 대해서는 네가 왜 가지고 있니? 무주택자들한테 양보해야지. 팔아! 라고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제가 첫 번째 챕터에도 말씀드렸듯이 입주 물량이 너무 부족하니까 정부는 매물을 좀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매물을 나오게 하려다 보니까 매물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 팔아라. 두 채, 세 채 중에. 두 채는 팔아. 라고 해서 5월 9일 양도세 중과세 이전에 급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또 남은 건 이제 다주택자들은 일정 부분 팔았어. 또 안 판 사람이 누구야? 라고 보니까 전세 살고 다른 지역에 전세 살고 있으면서 서울 집을 전세 끼고 가지고 있는 분들 왜 가지고 있을까? 투기 목적 아닐까? 파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이 투기의 기준이 되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제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 대출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대출하는 거 아니 능력도 안 되면서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사는 것도 투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투기의 기준은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 살지 않는 집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 1주택, 그리고 살지 않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투기의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투기의 기준이 되고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정부 규제의 초점, 타깃이 이 세 가지로 집중이 됩니다. 다주택자, 비거주, 거주하지 않는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그리고 하나라도 거주하지 않는 집을 가진 사람,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 니들 아플 거야 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공급과 확대, 이제 정부의 기조, 정책의 기조를 보게 되면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억제할게 라는 건데 뭐 방향성은 맞습니다. 이게 집값을 잡은, 정책으로 잡은 유일한 정부가 기억은 안 나시겠습니다만 노태우 정부가 있습니다. 노태우 옛날 얘기입니다. 88 올림픽 할 때 노태우 정부인데, 노태우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일기 신도시 아시죠?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이 5개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이게 30만 호 정도 되는데 200만 호, 일기 신도시 포함 200만 호 건설 계획을 합니다. 노태우 정부 때. 와, 엄청나잖아요. 임기 동안. 근데 실제로 했습니다. 그때는 시대적 흐름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땅도 있었고 국가의 힘이 강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합니다. 200만 호하고 수요도 억제합니다. 현재 비과세 있잖아요. 양도세.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를 어떻게 하냐면 현재는 2년 보유하면은 12억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규제 지역은 2년 거주도 해야 됩니다. 2년 보유, 거주. 근데 노태우 정부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 3년 거주, 5년 보유로 갑니다. 3년과 5년. 훨씬 무겁죠. 2년과. 지금 2년인데 3년, 5년. 노태우 정부 때 훨씬 더 무거운 규제가 들어옵니다. 규제는 무겁게 토지 공개념도 있었다. 근데 공급은 많이, 집값이 임기 다음 정부, 김영삼 정부가 93년도부터 했는데 IMF 외환위기 터지기 전까지 집값이 안정이 됩니다. 와, 이게 한 7, 8년이 안정돼 버립니다. 엄청난 효과가 나온 게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방향성은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뭐다? 공급이 빨리 안 늘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시절에는 정부가 하라라고 하면 수용도 잘 되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고 땅도 많았는데 지금은 원활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일단 정부의 기조는 공공주도로 유유부지라든지 신도시라든지 공공주도로 좀 신도시 개발 같은 거 또 유유부지 많이 개발하겠다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물을 많이 늘리는 앞서서 비거주 1주택이나 다주택자들 압박해서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하고 비아파트는 뭐냐면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를 공급을 늘려서 요거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공급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급을 늘리는데 집중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정책 기조, 공급 정책의 기조고요. 수요를 보게 된다면 이제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융, 대출이에요. 금융과 부동산의 절연, 자르겠다는 겁니다. 대출이 부동산으로 가는 거는 막겠다. 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무주택자가 집 하나 사는 거는 인정해 줄게. 그거 외에는 다 차단할 거야 라고 해서 대출 규제가 매우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거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DSR이 적용되지 않을까,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갭 투기, 전세를 끼고 사는 거 안 돼. 앞서서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기조가 전세, 실거주가 이제 기주기 때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 준지면 투기이기 때문에 토지거래가나 대출 같은 대출을 받아도 실거주해야 되고요. 토지거래가 지역도 실거주해야 됩니다. 2년 동안.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와 비거주의 압박에서 세금,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죠. 양도세가 있는데 취득세는 이미 중과세고 양도세도 이미 중과세가 됐고 보유세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세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이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했는데 공급은 2030년까지 135만 호 착공하겠다는 거고요. 유유부지 서울 32,000호, 수도권 6만 호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129 공급 대책에 나왔습니다. 수요 억제 누르겠다는 거예요. 대출 규제는 이제 이 627, 129 대책을 통해서 6억 이하는 규제 지역이나 수도권은 15억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 15억 이하는 6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고요.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 25억 초과되면 2억밖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만기되면 연장 안 해주고요.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5월 10일 이후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2026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제 전세 낀 집을 살 수는 있는데, 임대 기간이 끝나면 2028년 5월 11일까지,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집주인이 입주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의 갱신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인상될 가능성 높고 비거주 1주택자 장기 보유가 아니라 장기 거주 주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의 타깃은 이제 수도권 지역들. 지방은 미분양이 많고 집값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빠집니다. 지방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수도권의 규제 지역이고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한 50억입니다. 시세. 50억 정도 되는 초고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은 아마 장특공제, 장기보유가 아닌 장기거주 특별공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은 보유세가 좀 아프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남은 규제 제가 정리를 한번 좀 했죠. 보유세는 어디까지 올리느냐가 관건인데 보유세는 영향을 주는 게 공시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이게 할인율 같은 겁니다. 60에서 100% 종부세는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세율이 있는데 세율을 건드리려면 이거는 법 개정사항이에요. 소득세법. 근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동의를 해주기 쉽지 않습니다. 왜? 2028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 세법 개정안 7월입니다. 아마 6, 7월에 나올 것 같은데 세법 개정안 내용이 2027년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세율은 힘들 것 같고요.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한 67개 되는 항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서민들이 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공정시장 가입 비율인데 이거를 이제 할인율이라고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얼마였냐면 80%였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9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지고 선택지를 하겠죠. 박근혜 정부 때 수준으로 가게 되면 요건 덜 먹겠죠.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돌렸어. 문재인 정부로 가게 되면 이제 효과는 좀 더 집주인들이 아플 수는 있는데 또 문재인 정부야 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거주 1주택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장기 거주 특별공제, 장기 보유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거주로 바뀔 것 같고요. 10년 거주해야만 80% 공제를 해주거나 10년 보유하면 20% 해주고 10년 거주하면 60% 해주고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한시적 실거주 유예는 이제 올해 말까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전략? 내 집 마련의 전략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연말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집을 샀는데, 전세를 낀 집을 샀는데, 토지거래허가를 신청을 하면 되고요. 하고 나서 31일까지 신청하고 나서 4개월 내에 등기를 치면 됩니다. 집을 산 매수자들은 2025년 5월 12일부터 무주택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 하나 있는 사람이 팔고 무주택이 돼서 다시 사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들이 연말까지, 2026년 연말까지 전세 낀 집을 살 수 있다는 건데, 너무 타이트하죠. 이게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또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전세를 끼고 사서 세입자 만기가 되면 세입자는 나가고 주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좀 고려하긴 했는데, 무주택자들은 이제 무주택자들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 1주택자들은 맡겼고요. 무주택자들은 전세금 반환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무주택 매수자들은 샀는데 2028년 5월 11일까지 세입자를 이제 보내고 본인이 입주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1억만 나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그래서 반환하기가 좀 만만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가 막힌 점도 좀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잡을 수 있을까요? 세금 규제하고 대출, 부동산과의 절연을 하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세 중과세는 시행이 됐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장기거주 특별공제로 하고 종합부동산세도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더 올린다. 잡을 수 있을까? 다주택자가 그럼 팔면 집값이 잡힐까라고 본다면 다주택자가 처분 가능한 물량은 8만 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2월, 3, 4월에 좀 많이 팔았어요. 다주택자들이 좀 많이 팔았고 실제로 모든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기도 어렵고 8만 채가 한꺼번에 나오면 서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없겠죠. 상당히 낮습니다. 왜? 지금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니까 2주택자들은 71.5%, 3주택자 이상은 82.5%니까 이걸 무릅쓰고 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집값 폭등은 언제 생기는 것 같아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움직일 때. 왜? 시장은 균형이란 게 있거든요. 집주인들, 1주택자들, 집주인들 중에서 여기는 집주인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세입자, 무주택자. 자, 이렇게 본다면 집주인 중에 85%가 1주택자입니다. 15%가 다주택자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있어요. 돈은 있는데 욕구가 좀 낮은 분들, 집 안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돈은 있는데 돈은 없는데 집은 사고 싶어, 욕구는 있어. 사고 싶어, 욕구가 높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 이게 균형에 맞춰서 돌아가는데 뭔가가 불안해. 풍보가 와.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은 있는데 욕구가 낮아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 집을 사자고 돌아서고요. 돈은 부족한데 욕구가 있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사자고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집주인들은 안 팝니다. 안 팔고 그럼 남아있는 다주택자들이 팔아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팔겠습니까? 특히 이제 양도세 중과세가 막혀서 더 안 팝니다. 이런 구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분들이 불안함에 떨어서 튕겨 나올 때 이제 집값은 폭등을 하게 되고요. 다주택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비거주 1주택은 투기니까 논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집 인천 살고 있는데 난 전세에 살고 있고 서울에 전세 끼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88년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생겼는데 좀 오래 가지고 있어라. 부동산에서는 단타 치면 투기거든요. 장기보유 좀 해라라고 해서 투자해서 보유로 전환하기 위해서 장특공제가 도입이 됐고요. 인플레이션 방어도 좀 해야 되겠죠. 오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20년 전에 5억은 마포 아파트 한 채 값인데 이게 뭐 20억, 40억이 됐다고 해서 돈 많이 벌었냐라고 한다면 20년 전에 5억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방어도 하고 과세 형평성
누진세율 구간 같은 거 조정 잘 안 해주잖아요. 비과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장특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정부가 손을 대겠다고 합니다. 장기 거주 특별공제로. 그러면 얼마나 매물이 많이 나올까라고 한다면, 이제 요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동일 자치구의 거주자, 서울 내에 집 가지고 있는 1주택자들 중에 190만원 빼고 자기 집이니까. 그러면 요 한 80만 정도 되는. 요 분들이 이제 비거주 1주택자들인데, 이분들이 똘똘한 서울집을 팔고 인천이나 경기나 지방의 집을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앞서서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인천 산다는 건 아니고. 그럼 경기도로 할까요? 제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 거주 특별공제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제가 경기도 집을 팔고 서울로 들어오겠죠. 그럼 서울에 내가 전세 준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또 튕겨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잡을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우리가 시장을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잖아요. 대통령께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을 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워딩이 말이 바로 정책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게 이제 정책 진행 과정에서 2026년 상반기에 많은 메시지를 내셨는데 시행되는 정책을 보게 되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규제 정책은 양도세, 중과세 하겠다.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5월 9일 요거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 다주택자 대출 연장 안 해주겠다. 이거 두 가지가 나왔고요. 이제 남은 거는 뭐다? 남은 건 종부세 올리는 거, 그리고 장기 거주 특별공제 계속 강조하는 거. 이거 두 가지 남았습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 정책은 다 명암이 있어요. 긍정의 효과가 있으면 부정의 효과가 있는데 이건 면밀히 조율을 해서 긍정의 효과가 더 클 때 해야 되는데 지금 부작용이 뭐냐면 이런 정책들을 시행을 하잖아요.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전월세. 그래서 지금 전월세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제 규제를 했는데 이제 세금만 보자면 세금은 보유세가 있고 거래세라는 게 있잖아요. 거래세는 이제 취득세가 있고 양도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보유세는 좀 낮았고 거래세는 좀 높은 나라였는데 이게 안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올리되 거래세는 좀 내려주는 게 방향성은 맞습니다. 보유에 대한 책임을 좀 씌우는 거죠. 능력 되는 사람만 사라. 이게 징벌적 중과세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사람들만 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세는 좀 올라가는데 대신 팔 수 있는 사람은 좀 팔 수 있게 양도세를 좀 내려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불로소득 논란이 있어서 쉽게 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보유세 부담스러워.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못 팔어. 나 스트레스 너무 받아. 이게 표심으로 조세 저항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는 이런 일들도 생겼거든요. 이게 한번 노무현 문재인 정부인데 지금 또 거래세, 양도세 올렸고 보유세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진짜 부동산은 정말 어렵구나. 잡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항상 노력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만큼 주택시장 안정은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양도세를 좀 내려, 보유세는 올려, 양도세는 내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도세를 내리면 매물이 많이 나오죠. 긍정의 효과는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는 걸 이제 헨리 조지의 1879년에 나온 빈곤과 진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많이 올랐어. 나는 무주택이야. 사실 좀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친구가 10억을 벌었어. 집을 사가지고 엄격하게 샀는데 10억이 벌었어. 근데 정부가 양도세를 깎아준대. 그럼 나는 야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양도세를 가지고 이제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12억까지는 2년 보유, 2년 거주하면 비과세를 만들어주고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 과세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집 하나를 장기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좀 더 깎아주는데 1주택이 아닌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내요. 기본 세율만 하더라도 최고 45%, 50% 가까이 내고요. 중과세가 되면 더 많이 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서 매물이 나와서 집값 안정이 되는 건 맞는데 이 양도세를 내리는 부분은 이 불로소득 논란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중국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마오쩌둥 아시죠? 마오쩌둥이 이제 제4의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58년도에 이제 흉년이 지니까 참새가 곡식을 먹어서 이제 흉년이 난다라고 해서 참새를 나쁜 유해 동물로 간주를 해가지고 잡습니다. 300만 명을 동원해서 2억 마리의 참새를 잡았는데 59년에서 61년까지 4,2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엄청난 흉작이 옵니다. 예? 참새가 병충해를 먹어야 되는데 참새가 없어지니까 병충해가 많아진 거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다? 이 참새가 문제가 아니고 병충해가 문제가 아니고 집단 농업 집단화라고 해서 땅은 국가가 가지고 개인한테는 농사만 니들 농사 지어 내가 월급 줄게 쌀을 줄게라고 하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열심히 안 하니까 나중에는 다 열심히 안 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한 정책인데 이런 정책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서 매물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올바른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 6.3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오성훈 서울시장이 5연임을 했는데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한강벨트 색깔을 보게 되면 이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들입니다.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정치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보유세 부담이 앞으로 늘어날 것 같으니까 특히 이제 강남 3구, 용산구는 뭐 원래 보수 색깔이 강한 지역인데 강동구, 광진구, 중구, 동작, 영등포, 양천 이런 지역들은 원래 스윙보터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오성훈 서울시장을 지지했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도 있습니다만 세금 부담이 좀 크게 작용되지 않았나. 성동구도 표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건 2030이에요. 2030이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했는데 이번 결과를 보시면 알잖아요. 압도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지지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전월세난과 주거가 불안하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 문제가 내 삶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래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 정부도 고민이 많겠죠. 야, 이게 2030을 위한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숙제고, 자, 서울시 정책을 좀 보게 된다면, 서울시는 일단, 그러니까 시장들도 다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대선을 고민을 한다면 속도전, 뭔가 좀 결과를 내는데 좀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들 있죠. 신속통합교획.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빨리 신통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속통합교획을 좀 더 스피드 있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모아타운 진행하고 있는 거를 이제 결과물을 받아야 되니까 속도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31년까지 3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이제 6.3 지방선거의 공약이었는데 실제로 뭐 31만 호가 문제없이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만 속도전을 내는 데는 뭐 저는 어느 정도 푸시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3년 내에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8만 5천을 핵심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속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6년 걸릴게 4년, 5년 안에 될 수 있도록 아마 많은 지원, 푸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신속통합계획 2.0에는 사업시행계획,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단계가 있잖아요. 구역 지정을 하고, 추진위 만들고, 조합 설립을 하고, 건축심의 받고, 사업시행계획 받고, 조합원 분양신청 받고, 관리처분 계획 받고, 이주하고, 착공하고,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데, 사업시행과 관리처분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 사업해도 돼? 라는 걸 이제 구청의 허가를 받는 거고요. 우리 분양해도 돼? 이제 공사해도 돼?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하는 쾌속 통합 트랙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무튼 스피드 있게 서울의 정비 사업들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부는 유유부지나 신도시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공공 주도로. 그래서 저는 뭐든지 열심히 해서 서울의 공급을 어떻게든 해야 우리 2030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좀 더 기회가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총력 투쟁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많은 노력을
그러니까 여야 부딪히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잘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좀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내 집 마련 생존 전략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생존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부 때 이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2부는 이제 정부의 정책과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급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면,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걸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의 흐름을 좀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언제 사야 되느냐?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좀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일단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우리 사회 문제인데 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 자산 격차를 보게 되면 자, 제가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이제 광역시에 100억짜리 10년 전에 100억짜리 이제 건물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가진 제 지인 중에 있었는데, 2010, 한 4년, 13년, 15년이라고 할까요? 2015년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2015년 정도에 100억이 있었는데, 그 당시 100억이면은요, 서울 강남의 반포에 아파트가 한 20억 정도, 구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하던 시절입니다. 5채를 살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서 2026년이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100억은 70억이 됩니다. 건물이. 가치가 줄어들었죠. 근데 강남은 아파트는 어때요? 한 채에 막 50억, 70억씩 합니다. 50억, 70억씩에. 진짜. 그러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지방의 자산은 격차가 줄어들었죠. 30% 마이너스가 났는데, 서울은 오히려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2015년에 100억이었으면 내가 그때 팔았으면 서울의 아파트 강남에 4채, 5채를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두 채밖에 못 삽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엄청난 불안합니다. 그냥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지방에 집 하나 있는 분들이야 뭐 고민거리도 아닙니다. 뭐 고민은 뭐하러 합니까?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면 되는데 돈 좀 있다? 자산가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를 지키고 더 불려야 되는데 사실 수성이 더 어렵거든요. 공격보다 수성이 어렵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화폐 가치는 이제 100억이라고 하는데 현금이 100억 있으면요. 그대로 은행에 100억을 넣어두게 되면 실질 가치는 한 74억으로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가는데 수요와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공급 대비 수요가 적은 곳들은 상승 압력이 높고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곳들은 상승 압력이 높고 공급 대비 수요가 적은 곳들은 하락 압력이 높은데 서울은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서 상승 압력이 높은 지역이고요. 비서울, 지방은 공급 대비 수요가 적다, 공급은 많다. 하락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벌어집니다.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방을 어떻게? 우리 개인의 힘으로 지방을 살릴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산 격차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내가 직접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집을 하나 사둡니다. 그래서 전세를 끼고 하나 사두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요. 그래서 토지거래가가 풀렸을 때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이 왕창 들어오면서 집값이 순간 쭉 폭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지거래가도 이게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현상을 막는다고 막아버리니까 이제 우회 경로를 통해서 왜곡이 막 생기는 거죠. 전세 문제가 생기고 또 빌라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가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빌라 시장에 재개발 가능성이 있거나 구역 지정된 곳들로 좀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왜곡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흐름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두 번째의 흐름은 하나는 양극화고 두 번째는 이제 수요 이동입니다. 이제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 자산이 있는 분들은 양극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있고 지방에서는 이제 20세 나이로 보게 되면
25세. 이 두 번의 지방을 탈출합니다. 저도 고향이 지방이니까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제가 서울 사는데 서울 출신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저도 고향이 지방입니다. 저도 올라왔잖아요. 자, 보면 20살 때는 왜? 대학교를 찾아서. 서울에 좋은 대학교 다 있으니까. 자, 25세 때는 일자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20세에 올라온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지방에 내려가서 취직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취직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지방분들도 서울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번 이동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고향에 가서 지방에 가서 이제 장모님 따라서 교회를 갔었는데 청년들이 없더라고.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교회 가게 되면 청년부라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많았는데 야, 교회에 청년이 없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다 어디로 갔냐? 다 수도권으로 다 떠나갑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방은 수요 부족인데 수도권은 수요 과잉이 돼버리는 거예요. 맨날 공급하면 뭐 하냐고요. 뭐 135만 원 뭐 될 리도 없습니다만 실제로 한 반이라도 저는 잘하면 좋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공급 대책들, 서울은 문재인 정부 때는 4만 7천 호 정도 나왔고 지금은 2만 8천 호, 2027년에는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든 노력해서 5만 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수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에 또 가구수 분화도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신혼부부들. 새로운 가구수 분화를 따져본다면 서울은 이 수요 과잉을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수요 억제 규제로 서울의 똘똘한 채 더 강화되죠. 이제 많이 가지면 안 돼. 여러 채 가지면 다주택자 규제가 들어오니까 한 채만 가져야 돼. 이것도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왜 개인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만, 살 집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고 정상은 맞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임대 제도가 개인 주인이 세입자한테 이렇게 임대를 주는 구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제 다주택자 규제입니다. 다주택자. 실제로는 이제 이론과 현실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집주인들은 집을 많이 가지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포에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두 채를 팔고 송파구로 넘어오고요. 한 채로 사고 송파구에 두 채 가진 사람은 팔고 반포로 한 채를 사고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집이 두 채가 있었잖아요. 마포에 한 채는 내가 살고 있고 한 채는 세입자한테 줬는데 이걸 두 개를 다 팔고 똘똘한 채에 내가 거주하는 송파구에 집을 하나 삽니다. 그럼 나는 문제는 없죠. 상급지로 갈아탔는데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두 채 가지고 있던 시절에 살고 있던 그 세입자는 내가 집을 팔았잖아요. 그 세입자가 집을 사주면은 그나마 해피한데 안 사게 되면 세입자는 튕겨나가서 어딘가 다른 전세를 구해야 되고 다른 돈 있는 누군가가 제가 판 집을 실거주 때문에 토지거래가 때문에 실거주자들만 살 수 있으니까 사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세입자는 살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한 세입자는 이제 난민이 돼서 마포를 떠나서 서대문으로 가거나 은평구로 가거나 경기도로 가거나 이렇게 분화가 되고 팝콘처럼 이렇게 터져나가는 팝콘 현상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타까운 사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은 양면성이 있는데 똘똘한 한 채, 아름다운 정책입니다만 똘똘한 한 채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충분한 공급이에요. 이게 어렵지만 충분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간에. 그래서 많은 물량을 제공해주고 하나만 가지고 뭐 임대든 이게 공급이라는 게 이제 공공 임대도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분양주택 일반 분양 물량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형 법인들 있잖아요. 대형 법인들 외국에는 대형 법인들이 임대 사업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게 충분히 공급이 돼서 비싼 집들도 있고 낮은 집들도 있고 임대도 있고 분양받을 집들도 있고 해서 선택지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공급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을 때리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그래서 전세난이 생기고 있고 확산되고 있죠. 키 맞추기식 상승. 강남이 먼저 올랐죠. 2024년, 2025년 상반기. 그 다음 어디로? 마용성,
마용성,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동작, 뭐 영등포,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 이렇게 목동에 있는 양천구 이렇게 분화가 되고 키 맞추죠.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다음 상승. 형님이 커지니까 그 다음 형님이 크고 그 다음은 노도강, 금강구, 서대문, 동대문 이런 지역들 성북구 막 치고 올라갑니다. 경기도는요. 판교, 과천, 분당 막 올라갔고 그 다음 용인수지 올라가고 광교 올라가고 동탄 올라가고 구리 올라가고 다산 신도시 올라가고 그 다음 안양 동안구 올라가고 광명 올라가고 퍼져서 이제 안산으로 가고 인천 또 송도 올라가고 이제 송도도 올라가겠죠. 청라, 검단 나중에 이제 부평 뭐 이런 지역들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전세난 때문에 세입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자 일단 결혼합니다. 여보 우리 결혼하자 자기야 라고 해서 결혼해서 이제 여보가 됩니다. 그러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전세집을 알아보는데 전세가 어디 갔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세를 골라갔잖아요. 이 집 보고 101호 마음에 안 드네. 좀 좋은 거 보여주세요. 1005호도 보고 603호도 보고 이거는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뷰가 좋네. 좋아. 선택해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요즘은 보러 가게 되면 줄을 서 있습니다. 어쩌다 하나 1000세대에 어쩌다 하나 있거든요. 한두 개. 줄 서고 있는데 휴가 내고 이제 밤에 8시에 집 보러 오래. 갔더니 줄 서 있어. 내 순서 언제 와요? 라고 하니까 앞에서 보고 바로 계약금 넣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그냥 헛수고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노루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안 보고 그냥 계약금 쏘아버립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전세 구할 바에는 집 사자. 지금 월세로 가도 되는데 월세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월세로 가도 걱정이죠. 앞으로 또 계속 가격을 올려줘야 되니까 계속 올려줘야 돼요. 월세로 가게 되면 또 이제 2년, 4년 후에 또 전세금, 월세금 올려주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결국에는 대출받아서 집 사자라고 해서 수도권 지역으로 내 집 마련이 좀 확산되고 있는 10억 이하 구간들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무슨 특징이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 있잖아요. 2020년, 2021년에 포모가 발생해가지고 포모가 뭐냐면 피어 오버 미싱 아웃,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 두려움입니다. 집값이 폭등했는데 지금 2026년은 포모 아닙니다. 포모 아니에요. 지금 집 안 사면 안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고민. 전세난 때문에 집을 삽니다. 필요한 실수요자들만 삽니다. 필요한 실수요자. 이때는 당장 필요가 없어도 삽니다. 필요가 없어도 샀어. 너도 나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는데 집주인이 11억 올려 사. 2021년에는 12억 올려 사. 10억 올려 사. 18억 올려 사. 막 따라갑니다. 불안하니까 그냥 막 대출도 나오니까 막 대출도 뭐 실수요자도 나왔으니까 무리해서 막 따라가는데 지금은 2026년은 어떤 상황이냐면 10억인데 좋아 사. 11억? 그래 11억. 12억? 야 내가 12억을 따라가야 돼? 내가 자금 계획이 너무 무리인데? 그럼 난 지역을 다른 데로 갈래 라고 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막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선택지를 찾기 때문에 키 맞추기식 상승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미분양이 남아있고 서울의 흐름이 지방으로 내려오기에는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건 다행입니다만 미분양이 아직도 남아있고 저평가는 맞는데 뭔가 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방에 어떤 뭐 일자리가 추가된다든지 뭐 대학교에 많은 투자를 한다든지 5극 3특의 정부의 그 분권 정책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와야 뭔가 희망이 보여야 지방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방이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자, 흐름을 좀 살펴봤다면 그럼 언제 사야 될까요? 우리가 집을 언제 사야 될까요? 저는 구분합시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구분하는데 참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는데 무주택자들은 사자. 아니 따져보고 사야지. 다짜고짜 사자 그러면 그게 말이 돼? 전문가 교수가 할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 돈이 있는데 필요 없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냐면 부모님이 부자야.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것도 많아. 그리고 연수입이 한 부부 합산 10억대. 이런 분들은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그냥 열심히
일해도 월세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뭐 조급한 마음에 살 필요는 없고 필요하면 사면 되는데, 일반적인 분들, 이제 우리 서민들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금이 되고 필요하다면 일단 사야 됩니다. 왜? 주로 이제 주식하고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집은 필수제. 우리 주가 의식주. 입고, 먹고, 자고. 근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입는 거 문제 없습니다. 요즘 먹는 거 뭐 고민합니까?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저는 라면 좋은데, 우리 와이프가 자꾸 라면 못 먹게 합니다. 그거는 행복한 고민이고, 이게 문제입니다, 주가 안정이 안 돼. 의식주의 가장 인간의 기본인데, 주가 안 됩니다. 주가 뭡니까? 필수제. 한번 사면 10년 정도 보유하면서 삽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금 전월세 판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간단하죠.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2026년 녹화 기준으로 2036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9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10년 후에도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 지역일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2027년 서울 집값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변수들이 있으니까. 뭐 금리 대표적으로. 금리 변수 있잖아. 금리 어떻게 되는데? 금리 한국은행이 2026년에 한두 번 정도 인상, 2027년에도 한 2번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집값에 영향을 주는데, 물론 금리가 0.25%포인트, 25bp가 올라간다고 뭐 집값이 갑자기 막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누적이 되느냐, 금리를 볼 때는. 누적이 얼마나 돼서 0.25, 0.25, 0.25, 0.25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2.5인데 3.5%까지 어느 순간 올라가 있거나, 대출금리가 터무니없이 올라가거나 이럴 때, 아니면 갑자기 한 번에 1%포인트씩 올려버릴 때, 1%포인트씩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게 뭐야, 금리가 막 충격을 받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집값이 출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2027년에 집값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수요와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생기면 빵! 충격을 받으면 투자 심리, 수요는 많은데 심리가 위축이 되면 그 수요가 갑자기 안 사게 되잖아요. 나는 지금 안 살래. 금리가 1호 올라가는데 몰라. 일단 관망할래. 그러면 이제 수요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공급도 이제 두 종류가 있고, 절대 공급 물량이 얼마나 나오느냐, 집주인들의 매물을 회수하는 이런, 또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는 이런 상대 공급도 있고, 수요도 마찬가지죠. 출산율이나 인구 이동에 따라서 절대적인 수가 늘어나는 절대 수요가 있고, 나는 집 살려고 했다가 안 살래, 집에 가버리게 되면 실제로의 집을 사는 유효 수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줄어들죠. 이걸 상대 수요라고 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변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내 집 마련의 목적은 뭐다? 의식주의 주거가 1번입니다. 두 번째가 투자입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주식은 투자가 1번, 부동산은 주거가 1번입니다. 그래서 잘 살다 보면 2027년에 만약에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서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그러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2030년에 올라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030년에도 안 올라갈 것 같아. 내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지역, 내 직장에 있는 지역은 공급은 너무 많고 수요는 계속 줄어. 이런 지역들은 뭐 전세 사는 게 맞을 것 같고, 전세나 월세 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적어도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10년 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하셔도 됩니다. 단 위험 관리합시다. 위험 관리가 뭐냐? 말씀드렸죠.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겼을 때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가 올라갑니다. 원금은 그대로잖아요.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150만 원 내던 게 250만 원, 300만 원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50만 원으로 설계했는데 250, 300 올라가도 힘들지. 근데 허리끈 졸라매고 버틸 수 있으면 그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길면 3년, 짧으면 1년 버텨야 돼. 도저히 못 버텨. 나는 지금 150만 원이 맥스고 이거보다 더 내라고 하면 나는 파산이야. 이런 분들은 자금 계획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사면 안 됩니다. 여차하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야 돼. 3년은 금리가 올라가도. 1.5에서 2배 정도는 자금 계획 세우는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럼 집값은 언제 떨어질까? 제가 앞서서 힌트는 드렸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때 추세 하락. 이게 추세 하락입니다. 추세 하락이고, 불확실성, 공포로 전이가 돼서 투자 심리 위축이 될 때, 요거는 언제냐면 2022년 하반기. 기억나시나요? 2023년 상반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천주공 재건축한 거, 미분양 나고, 미계약 나고, 그 장위자의 레디언트, 그 장인 뉴타운 4구역, 미분양 나고. 장위자의 레디언트가 분양가 9억이었는데 지금 17억 가죠. 올림픽파크 포레온 13억이었는데 지금 30억 넘었죠.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왜 안 샀을까? 이때 왜 안 샀어? 왜 안 샀어? 위축이 돼서. 무서워서. 공포로 전이가 되니까. 불확실성이. 자, 그러면 30년간의, 40년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88 올림픽 있을 때 집값이 올라갔죠. 이때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을까? 노태우 정부가 1, 2기 신도시 공급 200만 원 하고 규제도 하고 해서 집값이 떨어집니다. 안정되다가 IMF 외환위기 때문에 떨어져. 이건 충격파. 빵! 이게 보라색 보게 되면 요거 이제 떨어졌을 때는 빵. 이때 떨어졌죠. 이거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몰라. 나라 망해. IMF 외환위기 때 나라 망한다고 난리 났습니다. 요거 한 3년 정도 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집값 많이 올랐고요. 또 글로벌 금융위기 생기죠. 와, 미국이 망한데 난리 났어. 이때 집값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이제 2차 파동까지 오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나오고,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오르다가 긴축, 2022년 긴축 떨어지고, 이때 떨어지고, 3번이 떨어졌죠. 3번 다 원인은 뭐다? 불확실성입니다. IMF 외환위기, 나라 망해, 큰일 났어, 난리 났어. 글로벌 금융위기 난리 났어. 긴축, 야, 긴축 금리 얼마나 올라갈지 몰라. 이럴 때 집값은 떨어집니다. 추세 하락일 때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추세 하락은 우리 인구 구조, 지방을 보면 됩니다. 추세 하락은. 이쪽은 이제 지방을 보게 되면, 제 고향을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 집은 30년 동안 안 올랐습니다. 30년 전에 흑석동하고 단독주택 가격이 똑같았는데, 우리 부모님 집은 30년 전 가격인데 흑석동은 지금 뉴타운 개발해가지고 수십 배 올랐죠. 그래서 체크를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불확실성으로 단기간에 떨어질 때고, 진짜 무서운 건 이거죠. 지속적으로 감소할 때. 수요가 공급보다 지속적으로 감소할 때는 이거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자, 내 집만 할 때는 이렇게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떨어질 때 나 집 사고 싶어? 어지간하면 제가 just do it, 필요하면 자금이 되면 사라고 하는데, 그래도 떨어질 때 사고 싶다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언제 떨어질지도 몰라. 얼마나 떨어질지도 몰라. 언제까지 떨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고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어떻게 사요? 주식하고 똑같잖아요. 한 번 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운과 용기입니다. 그래서 90% 떨어질 때 90%는 떨어질 때 절대 못 삽니다. 10% 아무 생각이 없거나 운 좋은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내가 이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그래도 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준을 정합니다. 고점 대비 30% 급락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삽니다. 선생님, 여기서 더 떨어져 가서 35%, 40%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거 어쩔 수가 없지. 그걸 우리가 100% 어떻게 맞춥니까? 그냥 30% 떨어지면 들어가는 겁니다. 잘 살다 보면 10년 후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거가 1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이 규제 지역으로 해제가 되거나, 이때는 서울 집값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대출 규제를 풀어줄 때, 야, 정부가 얼마나 급하면 대출을 풀어줄까? 양도세 특례, 양도세 면제해준대. 이럴 때는 무조건 집 사야죠. 근데 지금은 이럴 때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지면은 이런 기준으로 사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기준이 안 나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2026년에 일단 주목해야 될 부동산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연말까지 정부가 12월 31일 2026년 31일까지 전세 낀 집
한시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줬잖아요. 물론 무주택자들만 살 수 있고 집주인은 5월 11일 기준으로 5월 12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7월 아마 6, 7월에 세제 개편안 나오고 이때 되면 혹시라도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9월 아마도 제 생각에는 9월 추석 지나고 10월, 11월 정도에 금매가 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관심을 둬야 될 지역들은 2021년이 이제 포모가 생겨서 난리가 나는 때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이때가 이제 대부분 신고가 최고 가격을 찍었는데 이때 가격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는 수도권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나 한강벨트는 2021년 가격 대비 이미 한 30% 올랐습니다. 그 이상. 근데 아직도 이거 아래로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지금 2026년이잖아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분양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2021년 가격을 아직도 회복 못했다? 2021년에 아무리 오버슈팅이어도 아무리 버블이어도 5년의 인플레이션 방어와 그 사이에 올라간 물가, 분양가, 유동성을 감안한다면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 2021년 회복되지 못한 아파트들은 실거주 목적이 우선입니다만 우리가 투자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자금이 부족해. 아파트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나는 아파트는 도저히 못 사. 난 돈이 없어. 하시는 분들 정비사업 같은 경우, 정비사업 가능성이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가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 깨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방 같은 경우도 뭐 장인 뉴타운이나 상계 같은 경우는 한 3억, 4억으로도 살 수 있는 빌라 물건들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된 곳들 중에도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고 추진 중에 돈이 좀 더 있다라고 한다면 많죠. 자양 구이동에도 있고 사당에도 있고 뭐 강동구 천호동에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 관심 있게 본다면 아파트를 살려면 요즘 10억 가지고도 서울에 중간 아파트 사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뭔가 하나 사두고는 싶어. 근데 아파트는 또 토지거래가 때문에 팔 수도 없네? 살 수도 없네? 라고 한다면 이런 정비구역에 있는 빌라 물건들 애들이 또 서울에 있다면 애들 명의로 사도 되고 본인 명의로 사서 한 3억에서 한 8억 사이에 있는 분들은 서울의 재개발 빌라들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애들이 걱정이라면 아파트 막 사주기가 어렵다면 한 3억, 4억 정도로 자녀 이름으로 이런 거 하나 사두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토지거래가 피할 수 있는 게 빌라도 피하는데 경매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가 피하는 경매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방에서는 5분위 상위 20% 상위 20%의 5분위 좋은 신축 아파트 뭐 미분양도 포함입니다. 가격 경쟁력은 좀 있어야겠죠. 요즘은 가격이 워낙 올라서 이제 5억 이하는 거의 안 나오는데 5억 언더로 입지는 괜찮은데 미분양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잡으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이나 또 집을 더 사고 싶은 분들, 있는데 더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일단 늘리지 말자. 주택수는 늘리지 말자. 당분간 똘똘한 채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당분간 똘똘한 채에 집중하고 집 하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상급지 갈아타는 거 정도는 괜찮아. 근데 이제 잘 봐야 돼요. 상급지는 먼저 올랐어. 집값이. 쭉 올랐어. 근데 나는 상급지보다 낮잖아요. 중급지야. 근데 2021년 가격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어. 지금 갈아타면 얘는 먼저 올랐는데 난 안 올랐잖아요. 그러면 물론 10년 후에는 상급지가 그래도 좋죠. 장기 거주할 것 같으면. 근데 이제 투자 목적도 생각한다면 내 아파트가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지 않거든요. 상급지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숨고르기 하잖아요. 보합을밀 때 내 집이 이제 2026년 하반기 2017년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갈아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살고 있는 집 외에는 투자 금지입니다. 왜? 서야죠. 70세 이상인데 정비구역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하나 샀다. 재건축 재개발이 10년, 15년 걸리는데 80 넘어서 집값 올라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사는 집은 있어야죠. 주거 안정이 우선이고. 옮기는 건 반대합니다. 왜? 우리 동네에 내가 단골집들도 있고 친구들이 있고 내가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사는 집 하나는 유지하되 추가 투자는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자산을 줄여야 됩니다. 3주택 있는 분들은 2주택, 1주택으로 줄여서
현금을 좀 최대한 확보하고 돈을 쓰고 며느리 자식이 오면 손주 오면 용돈도 두둑하게 주고 좀 이런 전략들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내 자신한테 와이프한테 부인 가족끼리 여행도 좀 다니고 돈을 좀 쓰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나이가 되시는 분들이고요. 30대 2030은 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고 40대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자녀한테 집 사고 싶다면 저는 소액이라면 돈이 많은 분들 말고 한 2억에서 3억, 4억 이렇게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정비사업 빌라들 좀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 흐름과 정책 또 내 집 마련 전략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전월세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요. 시간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넉넉고 가만히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살 길 각자 도생하면서 또 전세를 가더라도 분양 물량들 계속 노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 집 마련한다면 언제? 필요하고 자금이 된다면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겠죠.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고 단 주택수는 늘리지는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또 굳이 주택수 늘리지 마시고요. 상급지 갈아타고 싶은 분들은 내 집의 상황 2021년 고점을 회복됐는지 나는 꼭 떨어질 때 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기준 고점 대비 30% 떨어졌느냐, 뭐 정부가 서울의 규제지역을 푸느냐, 대출 규제 푸느냐, 양도세 특례가 나오느냐,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에서는 이왕이면 2021년 가격 회복되지 못한 곳들 좀 눈여겨보시고 정비사업 빌라들도 소액으로 또 자녀 이름으로 또 사고 싶은 분들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